안녕하십니까. 서대문 구립도서관 이진아 기념도서관에서 준비한 방구석 유럽 역사 여행편을 맡은 저는 유로 자전거 나라 김성희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들으신 걸로. 네, 잘 들으셨나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부터는 이 자리에서 사실은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도 하며 공감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제 강의는 아마도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또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강의 때는 제가 그때도 이 책을 우리 주제 도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까지 강의를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 때는 유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태동, 그리고 중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사건이었던 십자군 전쟁, 그리고 또 하나의 문명을 탄생시켰던 비잔틴 제국,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유럽의 또 하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된 흑사병의 바로 전후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중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인 두 개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세의 흐름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중세 유럽의 역사를 바꾼 흑사병의 그 전과 그 이후라고 하는 오늘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중세 때 흑사병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사건인 십자군 전쟁과 함께 역사의 흐름을 제가 바꿨다고 방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유럽은 서로마가 멸망한 시점부터를 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세의 시작인 오늘의 세 개의 챕터로 오늘은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챕터는 서로마가 멸망한 시기부터의 바로 유럽의 중세,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오늘의 바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될 그 사건인 바로 흑사병. 아마 여러분들도 이 흑사병은 들은 적이 있으실 건데 이게 과연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고 있는 바로 약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일어났었던 대전염병이었었죠.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중세의 그 흐름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챕터는 흑사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유럽의 역사상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 시대까지 오늘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한번 짚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유럽의 중세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럽의 고대와 중세와 근현대를 바로 결정짓는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던 이 고대가 여러분들 바로 이 고대 시기가 로마와 바로 그리스 문명이었었고요. 그 바로 그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서로마가 멸망을 하던 476년까지를 여러분 고대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로마가 멸망한 시점부터요 약 1000년간을 바로 우리는 중세라고 여러분들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중세가 또 끝나는 시기를요 로마는 서로마는 멸망을 했지만 그 컸던 제국을 둘로 쪼개서 동로마라고 하는 제국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비잔틴 제국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이 1453년에 멸망을 하면서 이 중세도 이제 여러분들 막을 내리면서요. 오늘 우리가 또 유럽의 황금기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 시기와 함께 근현대로 여러분들 이어지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대와 중세와 근현대 시기를 사실은 결정짓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가 전부 다 로마에 멸망되는 시점들입니다. 그러니 유럽사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로마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한 번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세의 바로 시간 그리고 이 중세의 흐름을 바꾸게 되었던 그 시점을 여러분들 오늘 한번 알아가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로마 멸망 후 유럽은 어떠했는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역사는 우선요. 인구의 이동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지도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았던 여기가 바로 이탈리아죠. 네, 제가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유럽 여행을 가셨더라면 여러분들이 가셨던 바로 나라들이 바로 이 이탈리아 옆에 프랑스도 보이고요. 독일도 보이고 체코도 보이고 폴란드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유럽이죠. 근데 이 유럽은 사실상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나보았던 로마 제국 시절에는 이런 모습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던 바로 시기가 중세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 시작이 인구의 이동부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의 이동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중세 유럽에 또 하나의 새로운 주인공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 게르만족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족은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를 멸망시켰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침략자였지만 유럽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중세의 여러분 시작의 새로운 주인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중세의 시작, 대인구의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게르만족들은 여러 부족들이 바로 살았었던 종족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은요 사실상 로마의 영토 밖에 여기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인데 바로 여기 연안이죠, 여러분들. 발트해 연안의 근처에서 목축업, 수렵들을 하면서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북유럽이에요. 그래서 이 북유럽에서 살던 게르만족들이 왜 이 아래쪽으로, 즉 여러분들 로마 쪽으로, 이탈리아 쪽으로 이렇게 인구들이 이동하기 시작을 했냐면 목축업과 수렵을 하던 바로 이 민족들은요, 점차 이제 날씨가 더 따뜻해진 농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땅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 이탈리아는 지금도 여행을 가보시면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보다는 저 땅이 더 비옥해 보이는데 인구도 늘어나고 저 땅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감히 로마 제국으로 넘어갈 수는 없었죠. 그런데 왜 이 게르만족들이 여러분들 이쪽으로 바로 대이동을 하게 되었냐면은 중앙아시아의 바로 이 훈족들 때문이에요. 이 훈족들이 이 북유럽 쪽으로 계속해서 대거 몰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 훈족들에게 침략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바로 이 서로마가 멸망할 때쯤인 바로 이때 이 많은 게르만족들이 여러분 4세기 때부터 서서히 대이동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0년 동안 여러분들 바로 이 많은 게르만족들이 이 로마 쪽으로 바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많은 게르만족들의 이 많은 부족들은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와서 여러 부족들을, 왕국들을 바로 세우게 되는데 오래 가지 않고요, 전부 다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바로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바로 이 왕국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바로 유럽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크 왕국이 다른 왕족들은 전부 다, 왕국들은 대부분 다 빨리 멸망을 했는데 왜 프랑크 왕국만이 발전을 하면서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 유럽의 대부분들의 군주와 왕들은요 다 로마 제국을 꿈꿔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로마의 대제국의 왕,
그래서 이 로마가 또 한 번 부활되던 바로 그 이름이 신성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타이틀을 받았던 바로 그 왕국이 이 프랑크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은 어떻게 해서 다른 왕국들은 다 멸망을 했는데 이 프랑크 왕국만이 발전을 했는지는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짧은 이동 거리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동을 했던 바로 부족들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 여기 서고트 왕국 볼까요? 서고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반달 민족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여러분 먼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멸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프랑크 왕국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짧은 거리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짧은 거리 이동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바로 첫 번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요,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를요, 두 개의 종파로 나뉘었던 4세기 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냥 지금 생각하면 교회와 성당이 있지만 당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바로 하나의 종교였었어요. 그러다가 이 왼쪽에 보이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긴 하지만 신은 아니다. 신성을 부정시해요. 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아타나시우스라고 한 이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성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 개의 파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니케아 공회에서 그래서 결국은요, 누가 이단으로 치부가 되냐면 바로 이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바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아리우스는 로마의 영토 밖으로 여러분들 나가서 아까 그 게르만족들이 살았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바로 복음을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게르만족들은 사실상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리스도교라고 해도 이 아리우스가 전도했던 이 종교를 믿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는요, 바로 로만 카톨릭이었었어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짧은 거리 이동과 동시에요, 바로 그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로마의 땅에 당시에 가장 중요했었던 게 바로 여러분 로마는 종교였었고, 그 종교의 또 가장 높은 바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교황님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님과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로만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했었던 바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요 카를로스 대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프랑크 왕국을 발전시킨 바로 군주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카를로스 대제는요,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의 이 프랑크 왕국을 발전시키고 이 유럽에 거의 대부분 정치 사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바로 카를로스 대제. 그래서 여러분 아마 카를로스라고 하면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바로 여러 가지 여러분 언어별로 이름이 불려지거든요. 바로 샤를마뉴 대제다 라고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일단 첫 번째 로마의 영토 안에 들어와서 바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다른 부족들에 의해서 바로 짧은 이동 거리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로마의 국교이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믿게 되는 바로 이 로마의 카톨릭으로 개종을 한 게 두 번째 바로 이유였었고요. 그리고 뛰어났었던 바로 군주, 바로 왕이 바로 또 있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프랑크 왕국은 이렇게 여러분 발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프랑크 왕국의 이제 군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 프랑크 왕국은 아까 게르만들의 대이동을 통해서요, 아까 로마 땅에 들어와서 이 침략자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쭉 유럽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랑크 왕국을 바로 통일한 첫 번째 바로 왕이 이 클로비스 왕입니다. 네, 그래서 이 클로비스 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마의 종교인 바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실제 로만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서 자신들의 국교로 삼았었던 바로 그 인물이 이 첫 번째 군주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었었냐면요, 뭐 정치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신의 아내가 굉장히 신심이 깊었었던 그리스도교를 믿었었던 바로 여자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지켜주고 우리 아내가 믿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교의 힘이구나라고 해서 당시 5세기에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로만 카톨릭인 바로 아타나시우스 종교로 바로 이렇게 개종을 했었다라고 바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랑크 왕국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아주 중요했었던 바로 자신들의 국교로 로만 카톨릭을 삼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인물이 첫 번째 프랑크 왕국을 통일시켰었던 바로 이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클로비스 왕을 이어서 두 번째 프랑크 왕국을 이끌어갔던 바로 군주가 이 까를로스 마르텔입니다. 마르텔은 클로비스 왕과 다르게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의 궁제였는데요. 궁제는 궁의 재상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거의 실권은 왕이 아닌 까를로스 마르텔이 거의 다 바로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두 번째 프랑크 왕국을 이끌었던 바로 인물인데, 이 인물은 바로 또 아주 중요했던 이 사건, 즉 여러분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아래 보시면은 투르푸아띠의 전투라고 하는 732년에 일어났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슬람 세력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슬람이 유럽을 거의 이렇게 자신들의 이슬람화 시키려고 해서 쳐들어오던 바로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었던 인물이 아까 그 마르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텔은 만약에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 프랑크 왕국이 패했었더라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유럽의 종교는 이슬람화 됐을 수도 있었던 그런 전쟁이 바로 그때의 전투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이 그리스도교를 수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받고 있는 게 두 번째 군주였었던 바로 이 마르텔이라고 하는 군주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인물이 피핀 3세인데요. 이 피핀 3세는 바로 또 마르텔과 이어서 재상이었었던 바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요, 당시에 교황과의 교섭을 굉장히 잘했었던 바로 인물인데, 그때 당시 여러분 로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동로마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동로마와 이 서로마는요, 종교적인 문제로 계속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마는 로만 카톨릭으로, 그리고 동로마는 그리스 정교로 이렇게 둘로 아예 분리가 되게 되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바로 이 서로마의 교황들은 동로마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인 간섭,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배, 이런 것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교황님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새로운 누군가가 바로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해줬던 인물이 바로 이 피핀 3세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피핀 3세는요 또한 야망이 커서 실제로 프랑크 왕국의 왕을 내쫓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자신을 떳떳하게 그렇게 군주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황님에게 자신의 그 정통성을 바로 이렇게 이어받길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또 피핀 3세는 당시에 여러분들 여기 이탈리아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바로 이 부분은요 로마의 땅이었었고, 바로 여기 베이지 색깔로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룸바르디아 왕국이라고 해서, 룸바르디아는 바로 현재 여러분 밀라노가 있는 이 지역들인데요. 이 룸바르디아 바로 왕국이 바로 이렇게 이탈리아 전역을 다 장악을 해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있었던 바로 이 로마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 로마에 계신 바로 교황님이 우리를 지켜달라, 그래서 동로마에게 도와달라라고 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새롭게 자신들과의 이렇게 교섭을 하기 시작하고 손을 잡았었던 아까 그 프랑크 왕국의 피핀 3세에게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핀 3세는요 교황님에게 좋다, 내가 교황님을 지켜주는 대신에 교황님께서는 저를
프랑크 왕국의 왕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핀 3세는 이렇게 장악을 해오던 룸바르디아 왕국을 다 몰아내고요. 교황님을 바로 지켜내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님 마찬가지로요. 피핀 3세가 원하는 대로 프랑크 왕국의 왕으로 바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핀 3세는 이 교황님에게 감사의 뜻으로요. 여기 라벤나라고 보이는 바로 이 도시를 교황님에게 기증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당시에 교황령의 시초가 되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령이라고 하는 건요. 당시 이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탈리아 여행 가게 되면은 로마의 모습과 그 로마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바로 피렌체가 있고 베네치아가 있고 여기 밀라노가 있는데 도시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마치 이탈리아는 여행을 하게 되면은 다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모습이 다 다르고 다양한 특색을 가지게 된 건 바로 이때부터 그런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도시 하나가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데도 로마는 교황님의 바로 이렇게 통치를 받고 있는 도시였었다면요. 피렌체는 또 아니었고 그 옆에 있는 또 이렇게 라벤나는 또 다른 통치. 그래서 이 바로 이탈리아의 도시마다 황제와 교황의 이렇게 여러분 통치가 다 달랐던 바로 그 시기가 피핀 3세가 이 도시를 교황님에게 기증을 하면서 교황령이라고 하는 즉 교회의 땅이 이렇게 여러분들 시작이 된 시점이 바로 이때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핀 3세도 이렇게 여러분들 교황과 함께 자신들은 정치와 이해관계에서 여러분들 이어지면서 정말 이 교회와 정치가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게 되었었던 바로 중요했었던 또 인물이 이 피핀 3세.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프랑크 왕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된 바로 시점이 이 피핀 3세 때부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여러분 제가 아까 프랑크 왕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었던 바로 인물인 까룰루스 대제. 까룰루스 대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까룰루스 대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까룰루스 대제는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원래 로마 영토는 굉장히 작아졌었습니다. 작아졌었는데 그 모든 서로마의 영토를 바로 회복을 했었던 시점이 바로 이 샤를마뉴 때, 까룰루스 대제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54번의 그래서 54번의 원정을 통해서요. 프랑크 왕국의 2배로 확장을 바로 해서 거의 처음에 로마의 서유럽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복지마다 크리스토교를 전부 다 또 전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 여러분들 가장 큰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께서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정복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굉장히 위대했던 일인데 정복지마다 크리스토교까지 전도를 했었으니 바로 교회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했었던 역할을 또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전도를 했었던 바로 이 또 까룰루스 대제에게 서기 800년에요. 이렇게 교황께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미사 때 이렇게 샤르마뉴 대주에게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라고 하는 정말 정통성을 바로 심어주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바로 이렇게 교황께서 레오 3세 교황이 까룰루스 대제에게 대관을 해주던 바로 이 모습이 현재의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 성당 안에는 까룰루스 대제가 대관식을 받았던 그 자리가 현재도 여러분들 성당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때 모습하고는 성당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교황과 프랑크 왕국의 이제 관계는 계속해서 여러분 지속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왕실학교도 설립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는 여러분들 문맹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이때의 언어들은 대부분 다 라틴어들이었는데 까를로스도 마찬가지로 라틴어를 배우면서 사람들에게 라틴어를 배울 수 있도록 왕실학교를 설립을 하고 흩어져 있던 고대 문헌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하고 뭐 이렇게 언어들도 여러분 제각각이었고 막 이렇게 그 활자 크기들도 다 여러 가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었던 바로 또 시점이 바로 이때여서 고대 문헌들이요 지금까지 기록으로 전해오던 그 시점이 바로 이 까를로스 대제가 문예지능 정책으로 뭐 여러 가지 문헌들을 다 정리하고 수집을 했었던 또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피핀 3세 때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개창된 카롤링거라고 하는 여러분 왕조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르네상스가 또 요 시대 때도 카롤링거에 의해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졌다라는 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 유럽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까를로스 대제는요 오늘날 이 까를로스 대제상이라고 해서 뛰어난 정치인들에게 여러분 주는 바로 상으로 1950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까를로스 대제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수상식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부터요.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그 다음에 독일의 이렇게 메르켈 총리까지 해서 유럽연합의 단합을 촉구하고요. 뛰어난 바로 정치인들에게 주는 상으로 현재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이렇게 까를로스 대제상, 샤를마뉴 대제상이라고 하는 뛰어난 정치인들에게 주는 상으로 여러분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프랑스 왕들이 썼었던 왕관하고 그 다음에 프랑크 왕들이 썼던 왕관,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나폴레옹이 썼었던 왕관까지 그 왕관에는 전부 다 샤를마뉴의 왕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럽의 정치인, 즉 여러분 군주들에게 정치의 뿌리는 어디인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마 까를로스 대제로부터 쭉 내려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유럽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바로 여러분 문화부터요, 그런 땅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전부 다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재정리해주고 확립시켜준 바로 그 인물이 까를로스 대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까를로스가 바로 또 사후한 뒤에는요 결국은 뛰어난 군주가 또 여러분들 죽은 뒤에는요 그 왕국들은 또 여러분 오래가지 않거나 이 프랑크 왕국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또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땅들은 이렇게 여러분 두 번의 조약에 의해서요, 베르덴과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 프랑크 왕국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바로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그래서 여러분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 로마 교황령 보이시죠? 그래서 이 중프랑크가 오늘날의 이탈리아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프랑스, 그리고 여기가 독일이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모습이 이제는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었던 시점이 바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바로 이때부터, 즉 여러분 9세기부터가 바로 오늘날의 그 이탈리아, 프랑스와 독일의 기원이 되는 시점이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첫 번째 챕터였었던 중세의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유럽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타나기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바로 로마를 멸망시켰었던 바로 여러분 게르만족 중에서 이 프랑크 왕국이었었고요. 이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 유럽은 다시 재편성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유럽의 그 모습이 점차 이렇게 자리를 잡아 나가기 시작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세에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바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좀 전에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요, 프랑크 왕국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했었던 제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세에 아주 중요했었던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교 종교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하고 함께 사회는 또 어떤 모습을 이루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와는 달랐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로마와는 다른 중세에는요, 바로 이 봉건제도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건제도라고 하는 거는 참 세계사 시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네, 근데 정확하게 중세 유럽의 이 봉건제도라는 게 과연 뭐였을까라는 게 여러분 바로 이 중세에 굉장히 중요했었던 바로 키워드예요. 네, 그래서 로마와는 다르게 사회 시스템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프랑크 왕국이 여러분들 분열이 되고 난 바로 9세기에는 여기 보이시는 노르만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노르만 바로 왕국 노르만이라고 한 글자가 바이는 바로 이 민족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바이킹족들이에요. 그래서 9세기부터요, 약 300년 동안 또 유럽을 이렇게 많은 약탈과 장악을 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노르만 왕국들입니다. 바로 바이킹족들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프랑크 왕국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서유럽은 점차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들로부터 이제 위협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자신들이 여러분들 바로 땅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땅을 바로 이렇게 벽을 치고 성벽을 쌓으면서 자신의 도시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생겨나게 된 게 오늘날의 자, 제가 요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좀 전에 중세하면은 중요한 바로 키워드 2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중세하면 떠오를지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중세하면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봉건제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중세는 신중심이었던 바로 가장 높은 권력을 잡았던 바로 교황이 보이고요. 그 교황 아래 여러 성직자들,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총칭하는 종교, 굉장히 중요했던 거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봉건제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영주, 그 다음에 농노, 바로 이런 바로 여러분들 키워드가 전부 다 중세와 관련된, 즉 봉건제도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봉건제도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은 제일 먼저 왕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후. 네. 뭐 여러 귀족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리고 아래 보면은 중세에 나타난 바로 새로운 계급인 바로 기사. 예,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농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노는 농민과 노예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의 뭐 노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위에는 보면은 주종 관계라는 게 있고 지배 예속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위에는 왕으로부터 이 두 관계는 주종 관계가 되는 거고 바로 이 아래 보이는 농노와 위의 관계는 바로 계속해서 지배와 예속이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중세의 봉건제도가 이루어진 제가 아까 배경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세기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 또 다른 민족들이 대표적인 아까 바이킹족들이 바로 이들을 바로 막 침략을 해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들을 지켜줄 바로 누군가가 필요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땅에다가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벽을 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보호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너희들도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라고 하는 서로의 바로 여러분들 이런 관계, 의무가, 계약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왕이 만약에 여러분들 그 넓은 땅을 전부 다 통치할 수 있었더라면요, 이런 제도는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왕의 힘이 점점 약해지니 넓어진 땅에다가 바로 힘이 있는 유력자들에게 이 왕이 땅을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땅 아래서 네가 알아서 너희 땅을 잘 지켜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땅을 하사하게 되는데 그 땅을 하사하게 된 바로 이 신하들 바로 여러분들 봉신이라고 합니다. 예, 즉 말해서 여러분 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 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농민들, 농노들이 받을 수 있었냐고요? 아니요. 이 중세 때는 왕으로부터 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기사나 이런 제후들이나 또는 성직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땅을 부여받은 사람들, 즉 봉신이라고 하는 또는 여러분들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예, 이렇게 해서 그
땅을 하사받은 바로 요 사람들에 의해서 자, 다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 주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왕이고요. 여기 보시는 땅을 하사받은 사람인 바로 봉신이 아까 제가 알려드린 제우나 또는 여러분들 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왕이 넓은 땅을 다 혼자서 지키지 못하니까 땅을 이 바로 기사나 제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언제든지 내가 군사가 필요하면 너희들은 내가 호출을 하면은 바로 군사를 데리고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필요해서 여러분 바로 의무적으로 계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을 부여받은 여러분 그 땅에다가 기사나 귀족이 영주가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땅에 하사받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농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영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땅에다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조그마한 촌락을 만들어서 살았던 그 모습을 장원이라고 합니다. 그 땅을. 네, 그렇게 해서 이 중세 봉건 제도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의 힘은 약해지고 땅은 넓어져 있는데 이 땅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지방으로 나눠진 약간 지방 분립제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방으로 다 분리된 바로 그 주종 관계 아래에 바로 왕 아래에 이런 봉신에 의해서 여러분 땅을 하사해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가 또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게 하는 바로 농노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여러분 바로 쌍무적 계약 관계 또는 예속 관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농노는 로마 시대 때 노예하고는 어떻게 달랐냐면요.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여러분 자유가 없었어요. 네, 근데 중세 시대 때 이 농민 노예는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습이 되고 예속이 됩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영주가 준 바로 땅을 빌릴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바로 또 농사를 경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빌린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나서는요. 거기에 해당되는 무언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세금들은 내야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 때 노예보단 조금은 나은 점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예속되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만약에 농노였으면 계속해서 쭉 예속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세에 바로 여러분들이 봉건 제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었던 건요. 넓은 땅을 왕이 혼자서 다스리기 힘드니 그 땅을 다 나누어서 그 땅에다가 또 다시 여러분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계약을 맺은 관계들이 서로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해주는 바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중세 봉건 제도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피라미드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계급 구조로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왕 아래 제후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사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 바로 여러분 농민과 수공업자들 상인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이렇게 표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중세시대 때 태어났다면 어느 계급에 속했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세시대 때 유럽에 바로 이런 계급 구조가 이루어진 즉 여러분 피라미드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의 이야기해드린 중세 봉건 제도가 성립이 되었던 거고요. 영주 아래에서 바로 열심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농노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 밖으로 나가자니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여러분들 또 위협을 느끼고 이 영주의 또 보호 아래에서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 나의 땅을 빨리 이렇게 열심히 노동을 하고 나에게 세금을 내라. 이런 여러분 악덕한 영주 아래에서 또 살기는 너무나 고됐던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게 바로 중세의 바로 유럽의 농민들의 농노들의 바로 삶이었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주들이 바로 하사받은 땅에 여러분 조그마한 촌락을 만들어서 이루어진 땅을 바로 이렇게
장원이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이 땅, 왕이 바로 하사한 땅, 여기에다가 영주가 농노들을 데리고 살았던 바로 이 땅을 바로 여러분 장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 여행 가시면요, 이런 중세의 도시들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성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또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높은 곳에 성 같은 게 보여요. 근데 유럽은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지금도 영주들이 살았던 성들이 꽤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도시의 모습이 이 중세 때 여러분 봉건제도에 의해서 여러분 나타난 아까 장원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그런 바로 촌락들의 바로 모습이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유럽 가보시면 신기하게 우리나라 모습이랑 좀 다르죠. 지금 사진만 보더라도 이렇게 도시가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 도시의 모습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하늘에서 도시를 보게 되면은 도시가 계속 이어지죠. 여러분 서울시가 끝났다고 해서 남양주시가 나중에 더 가야지만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울시 옆에 남양주, 경기도시 쭉 계속 이어져요. 근데 유럽에 가보면은 도시들이요 그냥 하늘에서 보면 똥똥똥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도 도시가 있다가 다시 허허벌판이었다가 또 도시가 나오고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중세 때 이런 모습으로 촌락을 이루고 살다가 나중에는 도시로 발전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바로 장원의 모습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피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땅의 주인인 바로 여러분 영주. 대신에 여러분 아까 제가 왕이 이 영주에게 이 땅을 줬지만요 간섭은 할 수 없었어요. 농사를 이렇게 져라, 뭐 농민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훈수는 못합니다. 그냥 땅만 빌려주고 여기를 알아서 이렇게 영주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꾸려 나가도록 간섭은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여러분들 그 왕은 있지만은 이 촌락을 이끌어가고 바로 리더로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건 영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주가 살았던 아까 보신 실제 도시 모습처럼 여기가 바로 영주의 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농가들 보이죠. 그래서 바로 농가들이 있고 자급자족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원 안에는 촌락 안에는 방앗간도 보이고 제분소도 보이고 바로 또 중요했었던 교회도 보입니다. 그리고 농사는요 이렇게 여러분들 삼포제로 이루어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추경지, 춘경지, 휴안지로 나눠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봉건 제도의 주종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로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촌락의 모습인 장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여러분 계약을 맺어 자신들을 지켜주는 조건 하에 바로 이런 바로 마을 아래서 살았었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요. 농민들의 삶은 점점 가면 갈수록 고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장원에서 바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까 농노와 더불어서 여러분 수공업자들이 있었어요. 수공업자들이 영주에 바로 여러분들 이런 심한 부조리한 악덕 행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참기 힘들어서 이런 도시에서 촌락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근데 다른 자신들의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재료가 있는 곳에 다른 장원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도망쳐 나온 바로 이 수공업자들 마다는 하지 않았어요. 영주는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채워줘야만 이 영주는 자신의 촌락을 계속해서 꾸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 수공업자들은 점점 이 영주의 힘을 더 저하시키게 되고요. 결국 12세기 말에는 이 상공업자, 즉 상인들의 힘이 커지면서요. 피렌체에서 아예 영주를 여러분들 몰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봉건 제도가 가장 빨리 무너진 바로 여러분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피렌체 하면 이따가 나중에 여러분들 또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될 건데 그래서 피렌체에서 영주를 이렇게 몰아내면서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바로 북쪽에 있는
제노바 또 밀라노 그다음에 베네치아 이런 바로 여러분 지중해하고 이렇게 접해져 있었던 도시들은요 지중해 무역을 하면서 향신료 무역을 하면서 그리고 이 상인들이 또 하나 여러분은 영주를 몰아내고 자급자족하던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여러분 십자군 전쟁입니다. 네,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전쟁의 원종로들마다 있는 도시들이 그때 여러분들 숙박업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바로 이 상인들이 할 수 있었던 바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이 상인들은 오히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는 장원과 봉건 제도가 사라지고 점차 새로운 계급인 바로 이 상인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그래서 아까 제일 아래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수공업자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상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여러분의 시민 계급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부터 여기 피라미드 구조에 없었던 시민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계급이 나오게 된 게 바로 12세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바로 중세의 또 다른 형태의 여러분 봉건 제도가 사라지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된 것은 상인과 더불어서 십자군 전쟁의 역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상인들이요 나중에는 도시를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장악을 하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피렌체의 메디치가의 중요했었던 바로 이 코지모라고 하는 코지모 대 메디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바로 밀라노의 이 인물은 상인은 아닙니다. 상인은 아니었지만 이 피렌체하고 다르게 밀라노는 용병들이 나중에 여러분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치까지 개입을 하게 됐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아예 뭐 100년 전쟁 때 자신들이 가까운 바로 여러분 그 전쟁 기술로요. 필요한 바로 아까 영주들에게 전쟁이 나게 되면은 이들이 나가서 싸워주게 돼요.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아 나중에는 밀라노 거의 대부분의 땅이 이 스포르차 가문의 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피라미드 구조에 없었던 새로운 바로 시민 계급들, 또 새로운 계급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게 봉건 제도가 끝나가는 말쯤. 네, 그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촌락의 모습인 바로 장원에서 이제는 상인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 수공업자들이 도시로 아까 계속해서 들어와서 영주들에게 보호는 처음에는 받았지만요. 왜냐하면 이 성벽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기에는 도적들의 침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주의 보호 아래에서 이렇게 이 모습을 꾸리고 살다가 나중에는 그 아까 처음에 봉건 제도에서 영주는 빠져나간 이 도시의 모습이 12세기 말부터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도시의 모습으로 발전이 된 거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사회의 모습에 가장 중요했었던 제가 이제 봉건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기초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처음에는 촌락 형태에서 나중엔 도시로 발전이 된 게 바로 중세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또 중세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제가 키워드가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서로마 멸망 후에 여러분 바로 이 유럽을 또 이제 손에 쥐고 있었던 바로 권력자가 이 교황입니다. 그래서 중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중심.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후에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신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신의 대리인인 바로 이 교황은 굉장히 중요했었던 바로 인물입니다. 그러나 세속의 군주도 있었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 네, 그래서 유럽은 이 중세 기간에는 교황과 황제의 계속된 권력 다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프랑크 왕국을 다룰 때도 교황과 이 황제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둘 사이는 좋았다가요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한 10세기부터는 서로의 사이가 이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서로의 권력을 서로가 더 높게 내가 더 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대립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바로 대립된 관계가 중세 기간은 쭉쭉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바로
그레고리오 7세라고 하는 교황과 바로 옆에 보시면 하인리 4세라고 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 교황과 황제 간의 대립이었는데 이 사건을 여러분들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제목부터 봐도 역사적인 사건인데 굴욕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은 원래 평민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교황이 됐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지금으로 보자면 평민이 우리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하지만 이때는요 어떤 가문에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계급의 그런 사람들이 교황이 됐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메디치 가문에서도 3명의 교황이 나오고 자신의 가문에서 교황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은 평민으로부터 여러분 평민 출신인데 나중에 교황이 되어서 개혁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세 때 이 종교적인 권력만 가져야 되는 바로 인물이 황제와 계속 대립된 관계를 이렇게 맺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대 때는 굉장히 많은 종교에 있어서도 부정과 부패가 있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오 7세는 바로 당시에 여러분 그 교회의 부패에서는 교황이 결혼을 하던 그런 바로 일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도 있는 그런 교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성직 매매부터 결혼 금지 이런 바로 많은 개혁을 했던 바로 인물이 그레고리오 7세인데 당시에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교황 아래에 있는 또 성직자들을 우리 바로 주교, 뭐 추기경 이런 성직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교를 뽑는 임명권, 이걸 서인권이라고 하는데 그 서인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황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가 주교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 주교 임명권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성직자를 뽑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말해 여러분 시장이 성당의 신부를 뽑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임명권인 서인권을 그레고리오 7세는 황제로부터 뺏어옵니다. 이제는 그 주교권을 교황인 내가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유럽에 있는 군주들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노를 하고 전부 다 경로를 했지만 교황에게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주 젊은 나이 황제였었던 27살의 이 하인리 4세가 이 교황에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을 파문시키려고 폐위시키려고 하는데 선수처럼 그레고리오 7세가 로마 회의에서 하인리 4세를 황제 파문시키게 됩니다. 그럼 파문은요 그냥 뭐 의사 자격 박탈, 변호사 자격 박탈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갖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 하인리 4세는요 당시에는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게 최초였다라고 해요. 황제를 파문시킨 건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오 7세는 황제뿐만이 아니라 황제를 돕는 귀족, 뭐 모든 성직자들까지 나는 파문시키겠다. 그때 여러분 바로 교황의 권력이 이렇게 높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인리 4세는요 내가 이러다가 나의 실제로 황제 자리가 박탈이 당하겠구나. 그래서 교황에게 화해를 여러분 바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그래서 교황은요 이렇게 황제를 파문시키고 이탈리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카노사라고 하는 별장에서 이렇게 몰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약간 무서워서 숨어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별장에서 쉬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인리 4세 황제예요. 황제 복장도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누더기와 같은 수도사 복장을 하고 발을 보시면 신발도 안 신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아주 추운 바로 겨울인 1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눈 덮인 바로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노사 성 앞에 3일 동안을 이렇게 여러분 맨발로 교황님에게 이렇게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일 만에요.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은 바로 하인리 4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종교는 내가 지킬 테니
종교의 바로 종교는 내가 질티tin 세속만 당신이 지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세속의 권력을 가진 황제보다 종교의 권력을 가진 바로 교황의 힘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줬던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이니 4세는요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나중에 결국은 그레고리오 7세를 거꾸로요 여러분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나중에 이 교황을 폐위시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길이길이 역사적으로 남을 만큼에요. 세속의 군주가 종교의 군주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난 굴욕을 겪었던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교황의 권력이 정점을 찍었던 게 여러분 그 이후에 십자군 원정에도 여러분 또 한 번 이렇게 언급이 되었던 바로 이 교황인데요. 이노첸시오 3세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바로 교황들의 권력이 거의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는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교황이라고 하는 권력이 얼마나 또 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지를 보여줬던 여러분들 또 중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바로 여러분들 인물이 이 그리스도교와 더불어서 여러분 교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의 이제 챕터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첫 번째 중세의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졌니 프랑크 왕국부터 제가 알려드렸고 두 번째는 그 중요했던 사회 구조인 로마와는 달리 로마 시스템에서 봉건제도로 바뀐 바로 그 사회 구조를 한번 알려드렸고 중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바로 또 종교와 더불어서 교황이라고 하는 또 인물에 대한 것을 잠시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흑사병. 네, 그래서 영어로는 블랙 데스라고도 불려지고요.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실제로 흑사병이 돌았던 14세기 때는 이 이름으로 불려지진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대전염병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후 여러분 이 흑사병이 지나가고 난 200년 뒤에 전기를 쓰던 작가들에 의해서 피부가 검게 여러분 죽어간다는 뜻에서 바로 이 흑사병이라고 한 이름으로 여러분 불려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 왜 찾아왔고 얼마나 무서웠고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유럽의 또 흐름은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이 흑사병이 일어났던 시점이 여러분 14세기 여러분 1346년에서 약 7년 정도예요. 7년 정도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갑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대전염병이었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시기는요 신학과 철학만을 공부했지 의학이 발달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랬던 그 시대에 바로 이 흑사병이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여러분 앗아갔던 거고요. 그리고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것까지 모든 게 다 변했다.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흑사병이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 유럽은요 이런 기후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 이 흑사병이 일어난 그 시점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바로 1000년도부터 중세 시대의 기온 변화는 중세에 이렇게 온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온이 높아져서 경작하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네, 그래서 경작하기가 좋다 보니까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400년부터 보시면 여러분 그래프가 점차 여러분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는 소빙기로 또 내려가기 시작해요. 이런 바로 기후의 변동은요 유럽의 대기근 시대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미 여러분들 이 흑사병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요? 여러분 인구가 증가하면은 인구가 이만큼 증가했어요. 11세기경에는 3천만 명이었던 여러분 그 인구가요. 고작 300년 지났어요. 여러분 300년 만에 인구가 7,400명이 됩니다. 이러니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면요. 바로 부작용은 식량이 부족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바로
기후 변동 때문에 잘 되던 농사도 여러분들 기근으로 인해서 천년도부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온 바로 기후와 함께 더불어서 흑사병이 찾아온 바로 그 1300년대 40년 동안 20회가 넘는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미 여러분들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결국은 굶어 죽는 사람이 이미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흑사병이 돌기 전부터 유럽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흑사병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유럽에 이 흑사병이 왔을까? 여러분 유럽에서 흑사병이 나왔던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디에서 이렇게 이 흑사병이 돌았는지 여러 가지 설로 이렇게 여러분 추측이 된다라고 하는데 당시의 기록에 따르자면 이 기록이 가장 여러분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사람들은 몽골이에요. 몽골 제국. 여러분 그 당시에 또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몽골 제국이 크림반도의 페르도시아라고 하는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포위를 하던 중 자신의 군대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요 이렇게 투석기로 발사해서 도시 안으로 던져버려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시체를요. 자, 그런데 이 안에 여러분들 머물고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탈리아의 상인들인 바로 제노바 상인들입니다. 제노바 상인들은 여기서 도망가기 위해서 얼른 여기를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이미 이 시체가 도시 안으로 던져졌어요. 그 흑사병을 들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노바 상인들은 일명 죽음의 배라고 하는요 12척의 제노바 상선이 어디로 여러분들 도착을 하게 되냐면 이탈리아의 지금의 여러분 바로 최남단이 시칠리아 메시나 항구에 바로 도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 이 배들의 선원들은 상단에 있었던 선원들은 이미 다 죽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어떤 모습이었냐면 고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검게 변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 살아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끈으로 묶었겠죠. 그래서 그 끈으로 묶은 바로 그 끈을 타고 뭐가 넘어왔냐면요. 바로 배에 있었던 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흑사병은 그렇게 지에 있는 쥐 벼룩에 의해서 사람에게 옮겨졌던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동물이 인간에게 병을 옮긴다라는 건요. 절대 이 시대 때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원인을 알 수 없는 바로 이 흑사병이 퍼지는 거는 한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손톱만 지금 여러분 이렇게 검게 변했지만 이게 점차 온 몸에 다 퍼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명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유럽 전역에 퍼지는 거는 뭐 순식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로부터 뭐 이렇게 해서 전 유럽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 퍼져 나갔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탈리아 안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바로 여기 피렌체 그리고 피사. 오히려 중부지방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았고요. 코로나와 반대로 그럼 코로나는 이탈리아의 밀라노 쪽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북쪽은 10% 20%. 그래서 유럽 전체로 보게 되면은 영국이랑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20%밖에 피해를 입지 않았고 프랑스와 바로 이탈리아, 스페인 쪽이 또 더 많은 여러분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루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루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보시면 피사는 500명,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600명, 그 다음에 파리는 800명, 그리고 제가 아까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도시 중에 하나인 바로 피렌체는 거의 인구의 여러분 절반 이상. 인구 11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줄어드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당시에 흑사병의 피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탈리아의 도시들도 거의 50%의 인구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중세에 여러분 의사는 있었겠죠? 이게 바로 당시 중세시대 때 의사들의 복장이래요. 되게 재미난 모습이죠. 저는 처음에 이 사진 보고 그림 보고 오페라에 나오는 무슨 극배우들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비슷해요. 역시 역사는 순환이 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또 이제
대비해서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죠. 예, 그래서 이게 당시에 마스크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새 부리 모양, 여기로 숨 쉴 수 있게. 그리고 안에는 허브 같은 약초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바로 이게 뭐냐면 쇠예요. 그래서 달군 쇠로 사람들의 가래톤, 이 림프선 같은 곳이 여러분, 그리고 정맥대를 찔러서 피를 뽑거나 또는 정말 무지한 방법으로 대처를 했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오줌으로 목욕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이 터무니없는 처방으로 인해서 이미 이 패스트에 바로 여러분들 이 흑사병에 전염된 사람들의 죽음은 더 빨리 찾아오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건 바로 뭐냐면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대처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들을 자신들의 도시에 절대 정박시키지 못하게 하고 의심으로 환자로 의심이 되는 바로 그런 배가 있으면요, 멀리 바로 항구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바다 위에다가 40일 동안 이렇게 여러분 격리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이 배들을 자신의 도시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겠다라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었냐고요?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벼룩에 의해서 옮긴 게 바로 흑사병이라고요. 네, 이렇게 격리를 시켰지만 큰 효과는 보지는 못했지만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여러분 검역의 시초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항만에서 하고 있는 바로 검역의 시초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40일 동안 배들을 격리시켰다가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 영어로 하면 여러분 바로 검역을 쿼런티라고 하죠. 네, 이 바로 쿼런티가 이탈리아 말로 40이라고 한 여러분 바로 단어가 꽈란따예요. 네, 여기서 유래가 된 게 오늘날의 검역이라고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대처로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시도는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점차 또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다가가는 방법 또한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바로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종교에 대한 생각은요, 양쪽으로 양극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이 있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더 심하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바로 흑사병이 사라질 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바로 교회에 모여서 미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전염이 더 빨랐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의 분노는 치닫았겠죠. 그러니 마녀 사냥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흑사병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소수자에 해당이 되었던 바로 이 사람들,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 거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자비하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고문을 받던 바로 이 유대인들 중에서요, 고문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우물에 독을 탔다라고 하는 말을 자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흑사병 때 유대인들에 대한 바로 학대도 여러분 엄청났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흑사병은 원인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의 대처를 통해 요거는 여러분들 바로 로마에 있는 바티칸과 가까운 바로 천사의 성인데, 당시에 교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직자들은 교회에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교황도 여러분 어떤 속수무책이 없으니까 맨발로 이렇게 기도 행렬을 하는 그런 바로 방법도 했지만, 이런 게 여러분들 흑사병을 사라지게 만들지는 못했죠.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 밀라노 같은 곳에서는 아까 제가 10% 20%밖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어요. 처음 병이 발견된 곳, 그 가옥의 주민들을 모두, 이게 좀 체계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벽에 가두고 그냥 아예 못 나오게, 이렇게 하고 전염병이 몇 주 연기가 되고, 그래서 가장 피해가 적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된 사람들 아예 뭐 집에 벽에다 가뒀으니 못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신들은 그래도 성공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흑사병이 지나갈 때까지 비슷하죠, 이것도. 식량 비축하고. 우리도 여러분들 막 그때 초기에 뭐 마트 가보면은 거의 뭐 식량들이 동이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량 비축하고 집에서 여러분 이게 지나갈 때까지 지냈던 게 또 북쪽의 도시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흑사병에 대해서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져 있고, 여기 이탈리아의 중북부 도시인 바로 피스토이아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검역과 더불어서 이렇게 보건 위생 규정을 또 만들어서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흑사병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했었던 이런 기록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사병의 영향으로는요, 바로 인구가 증가해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이미 여러분 사람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면역력도 약하고 질병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해드린 바로 제노바의 배들로 인해서 유럽에 빠르게 퍼져나간 게 바로 여러분 흑사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를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인구가 줄어드니까 경제가 굉장히 침체했겠죠. 그래서 많은 곳곳에서는 여러분들 농민들이 반란하는 이러한 바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흑사병들의 영향은요, 중세의 봉건제도에서, 그래서 교황과 영주의 중심이었던 바로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절대 왕정으로 왕가, 그 다음에 상인들 이렇게 자영농으로 가는 점차 여러분 자본주의로 가게 되는 근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도 사실상 흑사병이 지나가고 난 여러분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은 7년이라고 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길면서 짧기도 한 바로 그런 기간에 유럽을 휩쓸고 갔었던 여러분 바로 대전염병이었는데, 중세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세에 살았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한 여러분들 아마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급사회였던 그때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행복했을 수도 있었지만은 아마 여러분 농민과 농노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 사회가 많은 부패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여러분 지나가고 나서는 인구도 많이 줄고 경기 침체도 있었지만은 신중심이었던 바로 이 중세, 그래서 우리 중세를 흔히 여러분들 아무런 발전이 없었던 암흑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로 신중심에서 이제는 우리의 인간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들 바로 르네상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 바로 분기점에 섰었던 역할을 해준 게 여러분들 흑사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지나가고 난 여러분 바로 이 유럽의 황금기인 바로 르네상스 시대를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르네상스. 네, 그렇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정확한 뜻은 프랑스어로 바로 이렇게 르네상스하고 비슷한 말이 바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부활, 리네상스 뭐 이런 발음으로 하시면 되고, 이탈리아에서는 리나시멘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은요, 리는 다시, 나상스는 탄생. 그래서 여러분 단어 자체가 부활과 재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탈리아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다시 재현하는 문해 부흥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즉 여러분 그리스 문화를 부활시키자 라고 하는 거였었고, 이런 여러분들 바로 르네상스 시대가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르네상스가 도래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해드렸고,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8차례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일어났었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8차례 바로 전쟁 중에 원정 중에 딱 한 번 여러분 바로 십자군 원정대가 승리라고 다 패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 신중심이었던 중세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신이 있는 게 맞아?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는 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바로 인본주의로 이제는 돌아가자. 여러분 바로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리스와 로마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부활시키자라고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르네상스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르네상스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바로 꽃을 피웠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를 보게 되면은 자, 제노바,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전부 다 여러분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공업이 발달한 바로 이 도시들 중에서 바로 피렌체가 흔히들 르네상스의 꽃을 피운 도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15세기에 1493년에 피렌체의 바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피렌체 가보신 분들은 현재도 그대로 남아져 있는 두오모가 여러분들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중세 이야기를 하면서 성곽으로 둘러싸여진 바로 이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의 피렌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중심,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게 된 건요.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르네상스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 이 르네상스 3대 거장. 여기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요. 이 3대 거장뿐만이 아니라요. 수많은 바로 르네상스 시대 때 예술가들이 전부 다 피렌체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신의 실수? 뭐 이런 여러분들 그래서 피렌체에서만 대거 나오게 된 바로 여러분들 그 주변부에 또 사람들이 바로 이 시기에 같이 살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예술이 꽃피우려면요. 이 예술가들을 후원을 해주는 후원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메디치가입니다. 그래서 메디치가의 계보를 보게 되면요. 아까 제가 상인으로 등장해서 도시의 정치까지 장악을 하게 된 그 첫 번째 코지모 대 메디치. 네, 그리고 메디치가의 거의 이제 첫 번째 도시에 등장한 중요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시면은 위대한 로렌조라고 해서 뭐 미켈란젤로 등등 많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가들을 후원을 해준 바로 그 인물이 또 메디치가의 이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디치가에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3명의 교황이 이렇게 배출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상인 계급에서 이 도시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치까지 장악을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도시의 가장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종교의 권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교황까지도 나오게 됐던 바로 가문이 메디치가였었고요. 그래서 후원자의 역할은요, 당시에 바로 메디치 가문뿐만이 아니라요, 끝없는 후원과 단 하나의 요구, 여기 보시면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네. 엄청난 많은 후원을 해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들의 뛰어난 솜씨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는데 여러분 중세시대 때 혹시 알고 계시는 예술가들 있으세요? 뭐 내가 좋아하는 화가가 있다.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여러분 예술가들이 없죠. 그래서 사실 아까 중세시대 때는요, 예술가들은 사실은 기술자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게 바로 신중심이었던 중세예요. 그런데 르네상스는 이제는 후원자들은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바로 뛰어난 솜씨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바로 후원자가 이야기해드린 바로 이 메디치 가들인데 메디치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부자들은요, 왜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도시의 아예 문화 정책으로요 자신들의 돈을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하게 된 건요, 아까 흑사병 때 아까 제가 그 종교에 대한 생각은 양극화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거나 또는 아니면은 종교에 더 매달리거나,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찾아가서 흑사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다가 뭘 기증을 했냐면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그 교회를 꾸밀 바로 이런 장식 같은 여러분 그림들이 그때 당시 하나의 흑사병을 또 고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교회의 돈도 기증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 부자들은 흑사병 때도 이러한 여러분 자신들의 돈을 교회에 기부를 하고 미술에 돈을 쓰게 된 이런 바로 매개체로 쓰게 되었는데 르네상스 시대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자들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부자들은 절대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제약시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을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속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도시에 바로 기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예술가들을 후원을 하는 바로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 또 많은 후원자들이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문화정책으로 바로 이렇게 후원자들의 역할들이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여러분들 수많은 귀족 가문들과 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가난하고 여러분 돈 없는 예술가들은요 후원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들은 그 후원자들과 함께 더 뛰어난 바로 예술가들이 탄생이 되었던 시기가 르네상스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림하면은 또 이렇게 떠올릴 바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인데 이 그림이 바로 여기 있죠. 피렌체 가보시면은 우피치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이 우피치 미술관은 이 메디치가의 원래는 사무실로 썼었던 그런 바로 장소였었고요. 그래서 이 우피치가 영어로는 오피스. 그래서 메디치가가 썼었던 바로 여러분 사무실처럼 쓰던 하나의 궁에 자신들이 후원을 했었던 아까 보티첼리부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바로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여기에 소장되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바로 이거를 시에다가 기증을 하면서 오늘날의 국립미술관이 된 게 바로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로 건축물들도 여러분들 자 중세 시대 때 성당을 한번 볼까요? 요거 바로 독일에 있는 퀼른 대성당입니다. 자, 이 성당과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 다음에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면은 좀 둥글둥글하고요, 그죠? 그리고 바로 지붕이 둥그스러운 바로 돔이 있지만 중세시대 때 바로 여러분 퀼른 성당 보시면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중세는 오로지 이렇게 여러분들 성당을 뾰족뾰족하게 만들고 높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해요. 네. 그래서 건축물의 형태도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 중심보다는 이 건축물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더 둥글둥글하고 이런 이제 건축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분위기 자체가 좀 더 이렇게 뾰족한 것보다는 들어갔을 거나 밖에서 봤을 때도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에 있어서도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성당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화 중심에서 여러분 바로 이 조각이 또 재조명이 된 시기가 르네상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바로 다비드 상이죠. 네, 그래서 원래 조각이 건축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을 이젠 또 하나의 예술의 분야다라는 것으로 재조명이 된 시기가 르네상스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흑사병과 함께 여러분 중세가 우리가 역사적인 시대를요 딱딱딱 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역사가 흘러오고 난 뒤에 나중에 여러분 되돌아보면은 이 시기가 중세였고 이 시기 다음이 바로 르네상스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흘러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시점을 이제 결정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십자군 전쟁이랑 흑사병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신중심이었던 중세 생각해보니
아무리 의지를 해도 우리가 지금 바로 이 현재가 행복하지 않는데 신에게 의지를 해야만 될까라고 하는 그 중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점차 현세에 우리가 행복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뀌게 된 게 바로 르네상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술과 역사는요 항상 같이 이렇게 이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또는 여러분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어떠한 장소를 보게 되면은 저기가 왜 저럴까라고 하는 건 그것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볼 때도 그 시대가 어떠했고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같이 봐야지만 저런 그림이 저렇게 그려졌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또 유럽의 뭐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르네상스까지 흘려오게 된 거는 자연스러운 그런 바로 이제 분기점의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분 바로 흑사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여러분 또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 또 마침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흑사병이 르네상스를 촉발한 팬데믹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일어났었던 바로 여러분들 역사였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원조가 바로 흑사병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오게 된 바로 그 분기점의 역할을 해준 바로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게 이 흑사병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는 시기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도 여러분들 이 지나온 과거를 보시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이 시기와 비슷한 모습에 여러분 더 나은 여러분 미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진짜 역사는 순환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700년 전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시기를 겪었던 바로 그때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들 잘 대처를 한다라면 아마도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실 거예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 나아갈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미래를 더 잘 준비해 볼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 강의였고요. 그래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이 오늘의 주제인 바로 흑사병으로 아마 유럽의 그 전에 모습과 또 그 이후에 또 흐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도 재미있게 이렇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강의는 이제 우리 또 마지막 세 번째 역사편의 마지막 강의인 바로 세 번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로 자전거 나라의 김성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